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식설 시작합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빚보증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는데요. 그러면서 실외로 움직이는 채권 시장 전체가 경색되는 분위기입니다. 기업들의 돈줄이 마르면서 줄 도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레고랜드 사태 과연 어디까지 번져가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레고랜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테마파크, 놀이공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거 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아주 우울한 전망까지도 나올 정도의 사태로 좀 번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지금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고랜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레고랜드 가고 싶다 하면 네. 아이들과 함께 춘천의 레고랜드에 놀러 가시면 그렇죠. 되는 거고요. 예. 그러나 이 사태의 시작이 레고랜드 관련한 이제 자산 유동화 어음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레고랜드발 회사채 위기,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거기 매장 자체가 어떻게 문제된 됐다는 건 건 아니라는 아니고, 거를 예. 말씀을 해드리고요. 간략하게 전반적인 사건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레고랜드라는 것이 2011년 시작을 해서 거의 전체 공사비가 8천억 넘는 네. 그런 공사비가 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개장을 했고요. 근데 과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일단 삐걱대는 경우도 많았었고 네. 2015년, 16년 거의 완성 단계에 됐을 때 갑자기 선사시대의 유물이 발견되는 맞아요. 등 네. 이게 거의 10년 넘게 걸리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끌었던 시행사 측은 자금난에 누가 봐도 빠질 수밖에 돈을 없고요. 계속 투여해야 되니까. 예, 계속 투여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돈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빌려왔겠죠. 맞아요. 빌려와서 이자 내고 또 다른 돈으로 막고 이런 과정을 했었겠고 예.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가 온 겁니다. 그게 네. 이제 2020년인데 네. 마무리 작업, 상수도를 한다든가 주변 일대 도로 개발을 한다든가 네. 이때 한 2,050억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시중에서 여기에 돈을 빌려줄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을 아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때 시행사 격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네. 곳에서 이제 ABCP라고 해서 레고랜드가 앞으로 개장되면 여기에 입장료 등등 자신의 지분도 한 40% 있으니까요. 요거를 이제 일종의 담보, 유동화라는 건데 담보를 해서 2천억을 빌리는 것이고 네. 그걸로 신뢰도가 부족하니까 강원도가 보증을 섰고요. 그렇죠. 그래서 BNK 투자증권이라는 곳에서 이제 2천억을 실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됐어요. 됐어요. 예, 네. 하고 그리고 문제가 기장도 됐는데 했고요.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0년간의 작업 속에서 이미 시행사라든가 다 자금난입니다. 그렇기 상당히 때문에 길었고 지난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2천억을 예. 못 갚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을 네네. 아이원 제1차라는 건데 이제 SPC 라는. 항상 SPC 네. 만들어서 네. 태웁니다. 그래서 거기가 부도를 치게 됐고 당연히 BNK 입장에서는 지급 보증을 섰던 강원도한테 2천억을 이제 내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네.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못하겠다. 새롭게 이제 당선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네. 나는 이거를 지급 보증 못하고 못한다. 첫 번째 입장은요. 회생 절차로 가겠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 중도개발공사 44% 되니까 이 지분 쪼개가지고 이게 진짜 얼마 되는지를 해서 그걸 받아가라라고 하니까 돈을 빌려준 쪽은 뜨악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거의 트리플 A급입니다. 이거는 아니, 어음 믿을 만한 거 중에서도 아닌가요? 기업 어음 중에서도 거의 완전한 건데 이게 돈을 못 벌려 받는다고 하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소문이 나게 되니까 가장 안전한 기업 어음이 돈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위험한 곳들은 낮은 등급의 아예 어음들은? 돈을 받을 수가 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회사채와 기업업무 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빠져들게 되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도 요 개념이 있어야 이제 그다음 얘기들이 그렇죠. 되니까 이해를 하실 수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런 거예요. 강원도가 중간에 보증을 섰음에도 지금 뭐 회생 절차를 간다든지 어음을 못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채권 시장에서는 강원도는 정부 아니야? 지방 정부인데 지방 정부가 보증하는 것도 이렇게 되면 그럼 나머지는 뭐 못 믿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이 되게 시장에 퍼지게 된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사태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최근에 있었던 문제점은 강원도 정부가 이제 처음에 이제 기업어음 네. A, B, CP 라는. Asset Backed CP 네. 컴을 발행할 때 네. 그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 강원도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서 신용 보강을 해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 정부의 지급 보증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지급 보증을 했다는 것을 약속을 이행을 할 책임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번복을 한 것은 정말 중요한 이 정부의 신뢰도를 시장에 믿을 수 없다는 시그널을 그렇죠. 줬기 신뢰를 때문에 무너뜨린 거죠. 예, 신뢰를 무너뜨려서 지금 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 이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거기다가 일단 그것 때문에 채권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니까 급하게 이제 나서 가지고 아니다 우리 다시 이제 그걸 철회하고 뭐 최대한 빨리 뭐 내년 1월까지 우리가 상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연체 이자를 또 지불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지불하지 않아도 될 연체 이자를 갖다가 또 이제 국민 세금으로 도민 세금으로 지불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또 예산 낭비를 초래한 측면이 있죠.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잘못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요. 이 강원도 레고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네. 결국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어떤 대규모 리조트나 뭐 이런 것을 개발할 때 네. 그 뭐 거기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담보로 일반적으로 대출을 할 때 이 담보 가액만 가지고 대출을 하려면 대출 금액이 작으니까요. 그렇죠.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할 때 향후 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 네. 이런 예상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더 큰 금액을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아무것도 미래에 없는데 뭔가 미래에 될 것을 벌어들일, 그렇죠. 보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크니까 그렇죠. 대출 이자를 더 많이 요구를 하는 대신에 대출금은 더 많이 주는 거죠. 빌려주는 건데 애시당초 투자자를 충분히 끌어모으지 못했던 것은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해줄 만큼 투자자를 충분히 끌어모으지 못했다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레고랜드가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게 앞으로 충분히 미래에 수익을 끌어오지 못할 그런 매력적이지 못한 사업이었다. 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에 레고랜드를 무리하게 유치했다는 그 결정 자체도 뭐 썩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그 출발점이 아니었나 출발점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 어떻게 보면 2,050억 원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 정부가 50조 원을 넘는 자금을 그러니까 투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번졌는데 이정환 교수님은 지금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게 조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레고랜드 관련 스토리는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근데 예. 이제 사실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좀 이해가 전문적인 이해가 약간 필요합니다. 네. 부동산 PF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신용 보강이라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PF를 할 때는 보통 회사를 따로 세우고요. 예, 예. 강원도에서 개발을 하지만 중도개발공사라는 회사를 따로 세우고 예. 근데 회사는 이 레코드가 없지 않습니까? 트랙 그렇죠.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돈을 빌릴 때 굉장히 취약하겠죠. 취약합니다. 예. 그렇게 취약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통 하느냐? 신용 보강 기관들이 들어갑니다. 신용 보강 기관들이 지금 지자체 네.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롯데건설 같은 거 롯데건설이라는 시행사 혹은 시공사가 들어갈 수 있고 네, 네. 증권사 부동산 그렇죠. PF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 보통 이렇게 이런 것을 신용 보강 혹은 신용 보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요.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부동산 PF를 통해서 개발 이익은 장기적이죠. 개발 이익은 장기적으로 들어오는데 돈을 빌릴 때 이런 신용이 높아지고 신용 보강을 해주니까 단기로 싼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ABCP란 게 3개월짜리를 계속 돌린다는 이야기고요. 3개월짜리 롤 오버를 단기로요? 하면 단기로 계속 돌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만기의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죠. 만기의 미스매치가 발생을 해서 예를 들어 사업이 10년이면 돈을 10년 빌리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사업은 10년, 20년이 내다보지만 단기로 3개월짜리를 계속 돌리면서 돈을 조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ABCP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은 지자체가 신용보증을 안 하면 증권사도 신용보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사 역시 지자체가 못하는데 니네가 건설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는 불안감들이 의구심이 있는 거죠. 커지게 되면은 ABCP 발행이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네 그 신용보강을 해서 계속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신용보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신용보강을 한다는 믿음 자체가 깨지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금 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돈을 꼬아야 되고요. 네. 돈을 꼬을 때는 자기가 있는 회사채를 판다든지 자산 유동한다든지 그러면 회사채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롯데건설 같은 건설사 같은 경우는 회사채 같은 자본 조달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흔히 말하는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위에 그 지배 회사에서 돈을 꼬는 이런 식으로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결국은 크게 보자 그러면 신용 보강이라는 게 사실 2019년 금감원에서부터 보도자를 낼 때부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 많이 했고 네. 그렇지만 코로나 특수 기간 그리고 저금리 기간을 거치면서 증권사들 그리고 지자체들 그리고 건설사들도 싼 금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신용 보강을 많이 해줬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사실은 올해 4월부터 좀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 뭐 네. 기사들 보면 6월 달부터 부동산 PF 문제다라고 하고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이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구심은 계속 쌓여 나가는 순간에 이제 흔히 말하는 레고랜드가 기폭제가 됐죠. 지자체가 못하는데 증권사, 그렇죠. 건설사가 도대체 기반 민간 기업이 어떻게 하겠냐? 민간 기업이 이걸 믿고 할 수 있느냐. 특히 앞으로도 건설 비용 계속 올라갈 것이고 수익은 뭔데 대출 갚아야 될 것은 3개월짜리 계속 들어오는데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에 믿을 수가 대해 없다는 믿을 수가 거죠. 없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것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혼란이 되고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뭐 돈을 못 구하니까 ABCP 발행해서 못 구하니까 회사채 투매하고 유동성 부족하다고 하고 롯데 건설사들은 못 구하니까 결국은 유상증자라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악수를 두거나 혹은 돈을 꼬아야 모회사에서 꼬는 이런 네.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회사채 발행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권사들 많이 팔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도 어렵고, ABCP, ABSTB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 뭐 단기 금융 조달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채권 시장 자체가 아예 거의 믿음이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050억짜리 문제가 왜 50조로 커졌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 시장의 문제가 커지고 이것이 회사채 시장으로 번지게 되고 회사채 시장으로 번진 것이 결국은 전체적인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은 굉장히 돈을 채권 안정 펀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비상시국이 됐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보강을 너무 많이 해줬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우려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는데 레고랜드가 촉발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큰 혼란으로 몰아간 상황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뭐 당장 끌어오기가 쉽지 않고 그 자금 장치가 막대하니까 이제 뭐 어음을 발행하거나 회사채 채권을 이제 발행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까 투자자들이 달려들진 않더라고요. 최근에 뭐 하나솔루션, 뭐 LGU 플러스 이런 곳은 수요 측부터 아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오지 않는 장사가 안 되는 일종의 뭐 팔이 날리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앞서 그냥 신뢰가 무너졌다가 아니라 그게 지금 막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기업이 자금을 조달한다. 자기가 돈 많은 사람은 하기도 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조달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기업업, CP 시장이 강합니다. 기업 CP도 큰 틀에서 회사채인데 기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년 미만의 단기성 회사채를 우리는 CP, 기업보험. 왜냐하면 법이 달라가지고 네. 기업들은 뭐 CP를 많이 이용하고요.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것저것 안 되면 이제 은행 찾아가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은행 대출이 가장 높습니다. 이율이. 금리가, 예. 네. 그러니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빌릴 때 금리를 낮게 빌리는 게 그렇죠. 좋죠. 수익을 조달 남길 비용이 수 낮아야 있겠죠. 되는데 지금 문제는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주면서도 네.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정도의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돈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못 믿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불신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은요. 근데 우리 가게도 그렇지만 내가 빚이 3억 있어 하면
3억을 뚝딱 갚진 않잖아요. 좀 갚다가 그걸 다시 만기 연장하고 만기 그렇죠, 연장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업들도 대부분 다 차환 발행으로 앞서 채무를 또 까고 뒤에서 또 빌리고 까고 또 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기업이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예. 하고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빅 프로젝트에 자금을 땡겨와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이 CP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서 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이 속속 나오는데요. 네. 한화솔루션이라는 태양광 회사죠. 여기가 거의 한 연 6%대인데도 뭐 목표했던 자금 조달을 다 못했고, 그러니까요. LG U+도 그랬고, 뭐 조금 이따 한전 얘기하겠지만은 한전이 뭐 잘 된다 하더라도 요번 최근 거에서는 또 미달이 났어요. 5.9%의 이자율인데도 그럼에도 예, 한전이 안 망할 돼요.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5.9%를 연입니다. 3년짜리인데 이것도 절반 정도밖에 자금 조달을 못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M2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유동성이. 예, 아직까지가 어디에선가 M2는 유지되어 있는데 네네. 돈이 묶여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돌질 않는 거네요. 돌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고 좀 더 어렵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차, 뭐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기준금리 상승에 다 둘 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네네. 이 둘이 또 벌어지고 계속 더 크게 있어요.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들은 야 이제 국고채 아니면 안 돼. 이 정도 안전한 거 아니면 안 돼. 조금만이라도 위험하면은 너 한 이자율 2배 이상 더 줘야 내가 돈 실을 거야. 이 정도 이자율로는 안 돼. 안 돼. 예. 네. 그러니까 국고채 회사채 스프레드는 점점 더 벌어지면 어떤 그렇네요. 일이 일어나느냐. 네. 우리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돌아가는 성장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이 돈을 빌려오기가 어려워진다. 그렇죠. 점점 경색, 또 경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2,050억이 우리 이정환 교수님께서 불러온 거에 뭐 큰 몇십조가 됐다라는 네네. 거가 그 이상이 또 최악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네네. 될 수 있는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뭐 단순한 기후가 아닌 게 내년 상반기까지만 봤을 때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가 한 68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뭐 차금을 갚으면 되겠죠. 갚거나 아니면은 다른 또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또다시 회사채를 갚아버리는 차환을 하면 되긴 하는데 지금 뭐 회사채 발행해도 장사가 워낙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린 건데 자금을 갚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봤을 때는 뭐 이러면 이제 막 기업이 도산하거나 뭐 도산도 그냥 하나의 특정 기업이 도산하는 게 아니라 막 줄도산을 연쇄적으로 하는 이런 사태까지도 뭐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위험성이 있는 사태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가? 글쎄요, 뭐 아직까지 뭐 너무- 그럴 가능성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예, 건가요?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일부 과거에 막 뭐-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예,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 문제는 회사채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PF 지금 라고 예. 부르는. 뭐 위험이 큰 거 아니냐. 특히 뭐 그러니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이번에 자산 유동화 증권, 뭐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네네. 이런 거 만기도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돌아오는 게 약 90조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회사채 만기도 뭐 68조,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자산 유동화 증권 만기도 90조. 내년 상반기에 다 몰려 있으니까 네.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갚아야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신용 보강을 해준 건설사들,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그다음에 뭐 증권사들 네. 이런 쪽들이 걸려 있는 예, 다 기업들도, 연결돼 네. 있기 때문에 이 만기에 뭐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예,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뭐 차환 발행이 예, 안 차환 됐어요. 발행하려고 했는데 네, 실패하지 못했어요. 않았습니까? 네. 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체율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참고로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연체율 같으면 뭐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보면 이제 연체율이 예. 뭐 20%대였거든요. 네네. 24.7%. 근데 그러네요. 현재까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으면 연체율 6%대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증권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신용 보강 관련해서 연결된 뭐 건설사나 증권사들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소형 증권사라든지 건설사도 최근에 뭐 충청남도에서 6위 수준 우석건설 1차 부도 나고 뭐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도 하고 뭐 네. 계열사로부터 자금도 빌리고 그러고. 뭐 이래서 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이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크게 이제 리얼라이즈드된 실현된 현실화되는, 예, 현실화된 경우는 없기 아직은, 때문에 네.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네네.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긴급 대책을 네, 발표하지 유동성 않았습니까? 프로그램을.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큰 수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런 지금 패닉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그 급격하게 채권 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이탈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일시적으로는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평론가님 말씀 주셨지만 한전도 채권을 발행해서 이걸 갖고 이제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데 한전이 올해만 찍어낸 한전채가 23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한전이 하니까 굉장히 초우량, 그다음에 고신용, 아주 믿을 만한 그런 채권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게 오히려 시장에 뭐 독이 되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정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생각을 또 갖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한전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한전이 지금 올해 적자가 30조가 난다 그랬는데 30조 적자를 메꾸려면은 채권을 발행해서 메꿔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죠. 예, 돈이 예. 있어야 돼서 예. 메꾼다는 관점이 많고요. 네. 한전채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조금 또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한전채를 줄인다는 게 왜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전기세가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전기 얘기죠? 요금이 올라가야 수익이 늘어나고 네. 수익이 늘어난 걸 통해서 채권 발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채권 발행을 했던 것을 가져올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기세와 연결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적자가 30조 나니까 23조를 발행하는 거지 그쵸. 이게 그러니까 한전이 자발적으로 뭐 건설을 한다는 이런 걸 통해서 발행한다고 보기는 좀 네. 어렵거든요. 요금을 올린다면 국민들이 전체가 영향을 받겠네요. 국민들이 영향을 받을 뿐더러 이제 산업들도 그렇겠죠.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들이 뭐 삼성이 우리나라 전력의 한 5% 정도 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 24시간 쓰는데 돌아가니까. 예, 24시간 돌아가고 뭐 평택 찍으면 거의 뭐 10%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정도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역시 전력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산업입니다. 그런 산업들 역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고 네.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면 내년에 고용, 투자, 그다음에 뭐 소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올리긴 사실 쉽지 않다. 우리나라 정서상,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 빨리 올라가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이미 쉽지가 않죠. 전기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빨리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전채 발행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그렇겠네요. 이게 결국은 돈을 못 조달하면은 생산을 못하고 생산을 못하면 전기가 끊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한전채를 발행하지 말자 그러면 전기세 올려라라는 그런 얘기가 동일하다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한전채가 회사채 중에 굉장히 좋은 채권인데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결국은 공급이 늘어나게 되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회사채의 가격 역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한전채가 5.9% 주는데 하나솔루션 6.6% 주면은 살 거야 말 거야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조금 혼란스럽게 시작하거든요. 네네. 이게 이미 한전채가 많이 발행함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져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이란 것들이 수요가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금리란 것은 가격의 역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금리가 올라간다는 오른다는 이야기고 채권을 살 때도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텐데 한전채 5.9% 주는데 다른 채권 하나솔루션 네. 6.6% 이러면 조금 갸우뚱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또 카드채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것도 흔히 말하는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부동산 PF에 파생된 것들이 만기 미스매치가 생기면서 네. 그런 시장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 자체에 혼란이 많은 데다가 한전채는 많이 발행하고 있어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막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다. 않을 거예요. 그거는 민생 경제를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 채권시장을. 금융시장을 살리자는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절히 어떻게 보면은 전기 요금 올려서 조금 줄여 나가자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갑자기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쉽지가 뭐 않겠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민생 경제라는 게 전기세, 가스료에 가장 크게 그렇죠. 영향을 받고 공공요금이나 이것이 이런 물가 지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 지수 관리 차원, 그렇죠. 그다음에 민생 경제 차원, 소비 차원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한전채가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회사채들, 이 스프레드들, 흔히 말하는 국채로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역시 그러니까 결국 다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역시 한전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한전의 특수한 상황, 우리나라의 경제의 특수한 상황,
그 에너지 사용이라는 어떤 특수한 요인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론님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한전채 믿을만한 채권이고 요즘에 분위기 자체가 신뢰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한전채에 쏠리는 한전채가 일종의 뭐 블랙홀이 되는 그리고 한전채보다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뭐 그래서 매기 뭐 효과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흐트러 놓는. 현재까지 23조 원을 빨아들였습니다. 네. 한전채가. 근데 올해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제가 봐도 30조는 넘을 것 같고요. 한 33조라고 하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10조 원 정도 또 발행할 거거든요. 그럼 돈들은 다 한전채권, 한국전력이 발행한 채권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돈들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다 한전으로만 한전으로 몰려가면 한전 대기 수요로 남아 있는 거네요. 예. 이쪽에. 그러면 그 정도 급으로 안전하고 우량한 기업도 이제는 한전만큼 이자율을 불러서는 돈을 못 모으면 더 높은 이자율을 이자율을 불러야 불러야겠죠.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의 적자를 보는 것은 네. 전기료를 안 올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전기료를 올리자니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안 올리고 저렇게 적자로 내버려 두고 야 채권에서 메우면 되잖아. 내년에도 또 안 올린다면 또 저 또 채권으로 정도겠죠. 뭔가 돈을 그러면 마련해야 지금이 저금리 상태라든가 예. 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라면 괜찮겠지만 네. 이런 유동성 축소 시기에 저런 블랙홀이 하나가 등장을 해버리면 굉장히 알 수 없는 연쇄 이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한국전력도 산자부도 저는 여기서 함께 모여서 아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해보지? 라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좀 더 지나서 문제를 1, 2, 3에서 막을 수 있는 게 막 8가지, 9가지로 퍼지면 그때부터는 통제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이 자체적으로 막 알아서 뭐 생물적으로 움직이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채권 시장 자체가 이제 못 믿겠다. 강원도가 보증했는데도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아예 눈이 너무 높아졌다. 이제 신용에 대한 눈이 높아졌고 그 이하로는 금리가 웬만하게 높지 않으면 아예 관심 자체를 안 갖는 시장이 돼 버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저도 뭐 정철진 평론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뭐 올해 진짜 뭐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곳에서는 한전의 올해 그 적자가 40조 원에 육박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미 올해 한전채 나쁘게 보는데 그렇죠. 시간이죠. 예. 한전채 발행 규모가 올해 지금 10월 달까지만 10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22조면 작년에 발행한 게 10조거든요. 10조 원이거든요. 작년 연간이 10조인데 그렇죠. 올해 연간이 10조인데 10월까지가 올해 22조 22조 원이거든요. 그럼 이미 2배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한전채가 5.6%의 5.9%의 금리를 주면서 트리플 A 등급의 초우량 채권인데 그러면 회사채 시장에서 모든 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으면 다른 회사채도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아까 68조 원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네. 예, 그 다 발행하는데 실패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기 요금을 안 올리고 억제를 하게 되면 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전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전기 발전은 지금 뭐 화력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다 그 에너지 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경상수지 이제 흑자폭을 줄여서 적자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은 뭐 우리나라 펀더멘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 물가 상승 요인 된다고 전기요금을 억누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결국은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네. 그다음에 한전채 발행을 이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전채 발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전기요금을 낮추고 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나중에 문제를 야기할 부를 수 가능성이 있다. 큽니다. 예. 근데 좀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최근 들도 인플레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요금을 올리면 또 인플레를 촉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어떻게 결정할지도 궁금하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차환 발행에 실패했던 곳이 바로 최근에 공사를 재개한 이 둔촌 주공 아파트였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단군 일의 최대 규모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썼는데 이 단지마저 이렇게 차환에 실패하니까 그 이제 밑단에 있는 중소형 건설사는 뭐 이렇게 되면 자금줄이 아예 말라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교수님은
이것도 제가 또 과하게 걱정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부동산 PF 시장 자체가 좀 위기에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전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구도, 증권사가 돈을 버는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PF에서 오는 수익들은 미래로 쭉 있고요. 예. 그것을 단기로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금리 차이, 흔히 말하는 금리 미스매치를 이용해서 꾸준히 돈을 벌고. 버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또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기조였기 때문에 부동산 수익은 안정적이고 자기네는 신용 보강해주면서 그렇죠. 돈을 계속 수익을 벌면 되고. 그 마진을 얻는 뭐 경제학 용어로 K 트레이드 비슷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예. 그걸 얻으면서 수수료도 받고 수익도 많이 내고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네.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좀 깨졌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자금 대출이 어려워진 게 두 번째가 있어서 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네. 세 가지 요인이 겹치니까 결국은 수익성이 안 나오게 부동산 수익성이 안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신용 보증을 해주는 증권사 자체들도 미래 돈에 대한 미래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신용 보증을 해주기도 어렵고 네. ABCP 같은 단기 자금을 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은 예전에 흔히 말하는 공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건설 좋은데 장소를 잡아서 그 SPC 특수목적 법인 세우고 증권사가 PF 담당하면서 신용 보증해주면서 싸게 자금 조달해서 빨리 짓고 수익성 넓고 증권사는 증권세대로 얻고 이쪽은 싸게 자금 흔히 말하는 시행사는 싸게 자금 조달하는 이런 구조가 약간 깨졌다. 이게 한동안은 깨질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또 맞는 이야기거든요. 예, 지금 예. 이런 구조가 결국 메인터넌스가 깨졌기 때문에 메인터넌스 깨졌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자본 조달 금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 그 컨디션이 유지했던 세 가지 조건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렇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부동산 PF 내년에 뭐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삽도 못 들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신용 보증을 해준 것들을 축소시켜야 되고 증권사들이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데 내년에 잘못하면은 뭐 삽도 못 드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심각하게 평가하시는 분도 일각에는 있다. 물론 PF 할 때 은행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수익 조금 완화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예. 증권사 자체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았고 증권사 신용 보증에 의존해서 흔히 말하는 자본 조달 좀 싸게 했던 이런 영향들이 있고 이에 따라 수익성을 높였던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구조 자체가 지금은 시장에서 깨진 게 아니냐라고도 예측하고 있고요. 그것이 4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우려가 나오면서 기업 신용 등급 평가할 때 이런 것들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사실 터져버린 거고 이런 터진 것들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렵다. 그 내년까지는 조금 아마 내년 그러니까 계속 증권사들이 흔히 말하는 부동산 PF 자금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흔히 말해 중소 건설사들이 흔히 말해 약간 뭐 흔히 말 현금 흐름상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도산 위기라든지 이런 데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은행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은행이 대부자가 돼서 살려줄 수 있고요. 아직까지 은행 자체는 우리나라가 건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예대 마진인데 예대 마진은 금리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아진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선 충당금을 쌓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네. 은행이 이제 최종 어떻게 보면 자본 공급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겠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공식이 깨졌다. 그리고 공식이 깨졌기 때문에 중소건설사들, 뭐 대형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면 다행인데 은행의 대출이라도 여러 가지 다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잘 해결되면 다행인데 못 해결될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 자체에 좀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PF 발행을 했던 증권사에서 뭐 저금리를 기회를 틈타서 뭐 지나치게 좀 너무 많이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화랑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돈을 돌리는 기관,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에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그렇죠. 없죠. 기회라고 봤겠죠?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이거 청약 경쟁률이 100대 1, 뭐 그렇죠. 1000대 1에 육박하는 그 정도로 뜨거웠던 시절을 우리가 거의 6년 가까이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수많은 부동산 관련 PF들이 있었고 여기에 돈을 투자를 했고 돈을 모아서 치렀고 거기에 또 상당한 수익률을 얻어온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함께 겹친 겁니다. 이자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금리의 인상 시기에 부동산 경기가 꺾였기 때문인데 네. 뭐 시행하는 분들 없죠. 뭐 부동산 PF에서는 미분양 입주 기준입니다. 70%가 안 될 경우에는 네. 거의 PF는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진다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미분양된 곳들 보면 50%도 육박을 하고 있으니까 70 대구- 아래면 위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쪽은 50이면 이미 다 아, 그쪽 PF들은 다 문제가 생긴 네. 겁니다. 하고 이제 아직 서울은 괜찮잖아요. 예.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살짝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나오는 뭐 부동산 관련한 PF들의 연체율이 6%, 7%, 8% 이러다가 과거 2010년, 11년에 저축은행 PF 사태를 보면 갑자기 미분양이 커지면서 이제 PF들이 다 박살이 나고 연체율이 막 올라가기 순식간에 시작한 거예요. 유동성 위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아니까 당국에서는 지금부터 미리 초기에 이렇게 진화를 해야 주면서, 된다. 보강을 아. 하면서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참 그렇죠. 집값은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네. 나는 것이 집값이 잡히니까 집을 이런 안 문제를 또 사셨던 생기는, 분들은 네. 이렇게 돼서 미분양 나면 집값 떨어지고 이제 나는 이제 한 40% 떨어진 기회가 거에 생길 가야 수 되겠지 있겠구나. 하는데 이쪽에서 박살이 나면서 한쪽의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는 이제 이런 양쪽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걸 그러면 증권사는 왜 책임 안 지냐, 은행은 왜 책임 안 지냐인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은행이 사람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은행이 책임져라 하지만 2010년, 11년에 저축은행 PF 사태 때 누가 결국 책임을 졌죠? 저축은행의 저금한 분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 정도가 깜빵 가는 거지 그 증권사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예, 이게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금융권은 당국도 알면서도 뭐 모랄해져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5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자해서 지원에 나서는 또 그런 묘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상황이 뭐 좋지가 않고 아까 교수님께서는 제가 지나치게 걱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분명히 우려하는 지점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쯤 뭐 코로나19 초기만 봐도 환매부 조건부 채권인 RP를 무제한으로 뭐 매입을 했거나 그다음에 SPB라 불렀던 그 기업 유동성 지원 기구를 가동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이제 좀 꺼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이 더 번져 나가기 전에 초기에 좀 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현실성이 있는지랑 그다음에 해야 되는지도 좀 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예, 뭐 일단 뭐 정철진 평론가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 일단 그동안 그 PF 관련해 가지고 그 증권사나 금융기관들이 투자 실패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뭐 정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추가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투자 실패를 금융기관이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또 명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요번에 그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또 조성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한펀드라고. 예, 그거를 갖다가 뭐 캐피탈 콜을 해서 추가로 더 금액을 늘리겠다. 근데 그 결국 누가 출자를 하냐면 민간 금융기관들이 출자를 해서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금융기관이 공적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금융기관이 공적 역할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사태가 터지면 너네 민간기관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책임져. 이럴 또 명분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역할을 예. 강조하면서 예. 뭐 해라 해라 하면서 할 때, 막상 피해를 예.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건 또 너네가 책임지라고 해라. 하는 게 이렇게 할 명분이 안 생기기 이중적인 때문에 태도라는 예.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그거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이럴 때 책임질 때는 너네 민간 기업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또 명분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하나. 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뭐 과거에 그 코로나 직후처럼 뭐 RP 무제한 매입, 하거나, 네. 뭐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그런 요건이 있거나 뭐 SPV를 다시 또 해라 뭐 이런 유동성 얘기를 했는데요. 지원하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최근에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적 통화 정책하고는 엇박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최근에 50조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한 유동성 것은 프로그램 자체를. 좀 부족하다.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소위 말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당뇨병 환자가 원래 이제 단 거를 못 먹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렇죠. 그렇지만 혈당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사탕을 먹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거였죠.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사탕이었다. 것은 저혈당 네. 쇼크가 왔을 때 불가피하게 사탕을 처방하는 뭐 그런 것이었는데 네네. 그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전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기조는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RP를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서 은행한테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이제 SPB를 가동을 해서 네. 근데 유동성을 SPB라는 것은 지원하는. 그렇죠. 유동성을 지원하는 건데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이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들이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채권 시장 안정 펀드라는 것은 네. 사실은 AA 등급 이상의 이제 고신용 채권을 매입을 해서 유동성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제 A 등급 이하 저신용 낮은 신용 채권은 등급. 네.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A 등급의 그 회사채 같은 경우는 미 매각률이 58%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A 등급의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매각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를 한국은행이 무턱대고 매입을 했다가는 손실을 볼 나중에. 가능성도 예. 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또 유동성을 풀면 결국은 이거는 물가 상승 요인이 돼서 고물가 고금리로 지금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받는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지금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시기잖아요. 긴축을 해서 계속 뭔가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시기인데 SPB라든지 뭐 대규모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또 푸는 부분이라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또 지적을 해주신 거고. 사실은 이창용 총재님께서 지금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시중은행 5대 은행이라고 이야기하죠. 5대 은행은 견고하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수익성이 나쁘지 않고 계속 흑자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대출 같은 거 은행들이 안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정책하고 이게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해줬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증권사들 중에서도 IB라고 그 우리나라 이제 IB 키운다고 해서 초대형 증권사 지정하고 발행원 발행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이 IB 업무 지정하는 데들이 있는데 이쪽들도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시스템에 있는데 네. 시스템 상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지션들은 건전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국 유동성을, 그러니까 IP 같은 거는 초단기 유동성인데 네네. IP 같은 것들은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금융 이게 작은 회사들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작은 회사들이 도산하고 확장되는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시중은행, 초대형 IB 네네. 이게 사실 두 파트거든요. 뭐 보험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보험사는 업이 달라가지고 좀 다른 얘기고 요 두 파트인데 두 파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뭐 지속적으로 올린다든지 유동성 공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도 지금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은행이 업이란 게 결국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업이기 때문에 예대금리, 예대금리 마진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마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오히려 수익성이 좀 올라가고요. 근데 수익성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는 것은 흔히 말하는 대손 충당금을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손 충당금이란 거는 내 다음에 발생할 위기에 대응해서 돈을 쌓아놓는 미리 거죠. 쌓아놓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눈에 실적보다는 순이익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하고요. 그렇지만 은행 자체는 견고하고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건전성은 나쁘지 않다. 건전성이 나쁘지 네. 않고 뭐 저축은행들 좀 나쁘긴 한데 그래서 그다음에 큰 투자은행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미래에셋, 삼성 이런 큰 투자은행들 역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는 되지 않나. 특히 이제 부동산 PF에 많이 걸려 있는 쪽들 증소 흔히 말하는 증권사라고 이야기하고 증소증권사는 어떻게든 돈을 꿔주면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자구책을 해서 흔히 말하는 신용보관 같은 것도 줄이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위죠. 그때는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마르면서 어떻게 보자면 시장 자체가 완전히 경색이 되면서 단기 자금 조달이 안 되면 네. 그다음 모든 만기 자금 조달이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하나가 막히기 붕괴되면은 연차적으로 자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그 정도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현실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 PF 세태가 안정화된다 그러면 시스템으로 중요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유동성을 전방위로 공급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유발하는 이런 정책들은 조금 배제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론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은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두 분이 잘 말씀해 줬고요. 이렇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할 때 나올 문제가 저는 의외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엇박자가 약간 상황만 다르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앞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QT를 한다고 영란은행이 일정까지 양적 잡아뒀는데 긴축을 하겠다. 순간적으로 금리가 오르니까 파운드화 찍어내서 뭐 당기긴 하지만 양적 완화를 해버립니다. 미국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연준이 세게 금리 올리고 해서 미 국채금리 튀어오르니까 이번엔 재무성이 나서서 그 재무부가 나서서 국고채 바이백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돈을 죄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쪽에서는 또 돈을 뿌려가지고 풀겠다고 이걸 하니까. 막고 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초저금리 정책, 엔화 살포하면서 엔화를 약세를 만들어 놓고 간밤에 복면 개입이라고 하죠. 뛰어들어가지고 처음 봅니다. 예. 낮추는. 엔화를 네. 낮추고 있어. 이게 약간의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저는 같은 딜레마고 어쩔 수 없는 엇박자에 빠지게 수밖에 없는 금리를 올리고 빅스텝 밟고 하지만 또 이렇게 한쪽이 불안해지니까 다시 돈을 풀어서 맞게 되는 저는 이런 엇박자들과 모순이 계속되면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안 쫄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든 유동성 살려주지. 그러면 돈들이 다시 한번 자산 버블을 만들러 뛰어들 수 있는 약간 큰 그림이기는 둔감해질 하지만 수 있다는 예 거군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왜 이렇게 통화 정책의 위기와 권위가 실추돼 가는지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들이 스타일만 다를 뿐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권위와 방향을 못 만든다면 저는 돈놀이 다시 한번 자산들이 또 한번 랠리가 나올 그런 정도의 예. 우려까지도 그렇습니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단순히 채권 시장에만 여파를 주는 사안으로 끝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시장에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또 한국은행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번에 초기 진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철진 평론가, 석병훈 교수,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